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 구조를 잊지 마시고 그 구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된다. 그래서 세 가지 구조를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 공부해 보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 조사론 대학에 가잖아요. 보통 1학년 1학기 때 조사론 한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가잖아요. 그럼 또 공부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학부 때 공부하는 것에 한 두세 배 되는 강도로 2학기 때 대학원 석사 때 공부를 하고 보통 한 학기 내지 두 학기는 공부를 해요. 석사 때. 이걸 왜 시킬까요? 석사 때. 그렇죠. 논문 쓰는 거야. 우리가 논문의 종류에는 무슨 논문이 있죠? 무슨 논문이 있어요? 그렇죠. 학위 논문하고 학술 논문이 있는 겁니다. 논문은 학위 논문이 있고 학술 논문이 있어요. 학위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학사 과정들도 우리가 학위는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세 단계가 있죠. 그렇죠. 그때 그 학위를 이수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논문을 써요. 기존에는 학부에서도 그러니까 학사 과정에서도 논문 쓰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학부 과정에서 학사 과정에서 논문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석사 과정에서 논문을 쓰고 그러니까 석사 과정에서 논문을 씀으로써 내가 이 석사로서 갖춰야 될 지식 체계를 갖췄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 관련된 논문을 쓰죠. 석사 과정 중에서도 논문을 쓰는 학교가 있고 네가 이제 논문을 쓸 만한 능력은 안 되는데 지식을 좀 더 갖추는 것을 입증해라 그래서 한 학기 더 다니게 4학기가 아니라 5학기를 공부를 시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논문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고 박사는 무조건 논문을 써야 됩니다. 학위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석사 때 이 조사론을 더 심도 있게 한 2학기 정도 잡고서 아주 심하게 공부를 시켜요. 이유는 뭘까? 논문을 쓰게 하기 위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조사론은 전부 다 논문 쓰는 방법 공부하는 겁니다. 논문.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논문을 왜 써요? 논문을 왜 씁니까?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종이가 남아서 2번 시간이 남아서 3번 지식을 창출하거나 또는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서. 몇 번이죠? 어떻게 한 번에 다 맞추지? 이야, 대단하다. 와, 이야, 어떻게 금방 맞추죠? 딴 사람들은 다 1번이라래요. 예, 종이가 남아서 논문을 써가지고 막 배포하잖아. 사람들 막 나눠주고 그러죠. 난 논문 썼다 이러고서 나눠줘요. 예, 저희 집에도 잔뜩 쌓여 있습니다. 라면 받칠 때 참 좋아요. 예, 단단한 게. 그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을 공부하는 이유 첫 번째, 지식을 만듭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만들어진 지식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또 검증이 필요하죠. 누군가가 논문을 써갖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야, 그게 진짜 사실이냐? 에이, 뻥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보통 지식을 뭐 한다고 합니까? 검증한다고 하는 거예요. 조사론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 조사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지식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지식이 어떻게 검증되어지는지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우리의 조사론은 뭐냐면 주로 지식을 만드는 것보다 지식을 만드는 건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사론에서는. 지식을 뭐 하는 것? 검증하는 데다 초점을 두고 공부합니다. 기지도 못하는 게 날지 못하잖아요. 기지도 못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을 만들어낼 만한 만드는 거하고 검증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수준이 높은 과정이겠어요? 만드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만드는 것까지에 대한 얘기는 많이 다루지 않고 검증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조사는요. 조사를 영어로 research라고 해요. research. 또는 study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study.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항상 기억하시기에 우리 시험에도 그렇고 조사자, 연구자 같은 말 틀린 말. 같은 말. 그래서 양적 조사, 양적 연구, 질적 조사, 질적 연구, 실험 조사, 실험 연구 다 똑같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사, 연구는 같은 말. 알았죠? 자, 그러면 그 연구를 진행을 하면, 자,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쓰는 거예요. 지식을 검증하거나 또는 지식을 만들어낸 거야. 이해가 됐죠? 그 마지막에 그 결과물, 그 논문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양적 연구라는 것과 질적 연구라는 걸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무슨 연구, 무슨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자, 우리 양적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조사론 시간에도 양적 연구라는 말을 듣게 되고, 실천론 시간에는 양적 평가, 양적인 측정, 이런 얘기를 들어요. 또 질적이란 말도 많이 듣습니다. 질적 연구, 질적 평가, 이런 말을 듣거든요. 이 양적이란 말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결과물을 숫자로 표현해냅니다.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 숫자로 끝나는 거야, 숫자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량화, 다시 뭐라고요? 또는 수치화라고 표현합니다. 계량화 또는 뭐라고? 수치화.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아요? 자, 우리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진 결과를 매주 봅니다. 자, 이런 거죠.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수행 정도에 대한 지지율을 전 국민,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들을 보잖아요. 보죠. 그랬지만 30%가 나왔어요. 그건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야,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 중에서 이번 주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태 결과로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유권자들 중에 30%가 그걸 지지해. 그게 지식입니다. 결과가 뭘로 나왔을까? 30%. 그게 바로 뭐죠? 숫자로 표현되어진 거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됐나요? 그 양적 연구입니다, 그게. 그 대통령 또는 무슨 당 지지율 이런 것들 있죠? 전부 끄트머리가 그 결과가 뭘로 나와요? 하나의 숫자로 나옵니다. 그걸 양적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알았나요? 질적 연구는 숫자로 나올까 안 나올까? 아유, 질적 연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잡 다양한 인간 또는 인간의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냐. 예를 들어 30%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데 요 30% 안에서는 요만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요만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요만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따만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지지했다 안 지지하는 놈도 있고, 마음속으로는 지지하는데 겉으로는 지지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는 놈도 있고, 베레벨 놈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하나의 숫자로 어떤 현상을 딱 계량화 수치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무슨 주의? 무슨 주의가 아니라 양질적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 결과를 숫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표현하지 않아요. 알았나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조사론에서 공부하는 내용의 90%, 우리가 보는 시험 문제 25개 중에서 22문제는 양적 연구 걸 공부하고 또 22문제는 양적 연구 얘기입니다. 질적 연구는 두세 문제 정도 그냥 간보기로 출제가 되어지고 공부의 분량도 많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질적 연구는 나중에 다뤄보고 양적 연구를 이렇게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적 연구는 어떤 결과물을 숫자로, 즉 계량화, 수치화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 접근을 합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과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 시험에 과학적 방법이란 말이 나오면 그게 양적 연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과학적 방법, 과학적 방법 똑같은 말이 뭐라고? 양적 연구. 그러니까 시험에 과학적 방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적 연구 얘기고 이러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과학적 방법은 뭐냐면, 과학적 방법이란 말은 과학적인 절차, 어떤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과학적인 절차와 수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연구의 결과물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해내는 거. 우리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막 조사할까? 거기서 사용하는 수단을 우리는 보통 서베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서베이. 표본 설문조사라고 하죠. 서베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절차들,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맨 마지막에 숫자로서의 대통령 지지율을 파악해내는 거예요. 계량화시키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자,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양적 연구 이퀄 과학적 방법. 됐어요? 됐죠? 과학적 방법은 과학적인 절차와 수단이 사용되어진다. 즉 양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과 수단을, 절차와 수단을 굉장히 중시한다. 됐죠? 됐습니까? 자, 이 양적 연구하는 애들이, 자, 양적 연구를 갖고서 모든 지식을 이 계량화, 수치화 시키려고 하는 연구하는 학파 무리들이 있어요. 걔네들 우리는 실중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주의? 실중주의, 실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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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Everybody, 실중주의. 실제로 증명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세트 기억합니다. 어떻게? 양적 연구는 실중주의자들이 한다.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실중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자, 논리적 사고 방법이 있어요. 자, 인간은 논리적 사고를 합니다. 무슨 사고 한다고요? 논리적 사고의 반대는 직관적 사고입니다. 우리 삐아제는 인지발달 이론하면서 무송기 때 직관적 사고 한다 그랬죠? 우리 감전구형 삐아제 공부해 보셨죠? 한번 여기 잠깐만 봅시다. 삐아제가 감전구형 삐아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봤더니 얘는 조작기란 말이 안 붙었고 얘네 셋은 조작기란 말이 붙었어요. 맞죠? 조작이란 말이 뭘까? 조작. 투표율을 조작한다. 뭐 그런 조작은 아니야. 자, 조작이란 말이 뭘까? 조작이란 말. 삐아제가 얘기했던 이 조작이라는 말은 논리적 사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조작이란 말이. 그렇게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때 여기 잠깐 보시면 전조작기라는 말은 이게 앞전자입니다. 조작적인 사고를 하기 전이다. 즉 아직까지 조작적 사고, 즉 논리적 사고를 하기 전이라는 거야. 인간이 논리적 사고의 반대를 직관적 사고라고 합니다. 뭐라고? 논리적의 반대는 직관적이에요. 직관이라는 게 뭐지? 바로 직, 볼관. 보이는 대로 사고하는 거야. 어머, 쟤 봤더니 어머, 쟤 생긴 거 아우 이뻐. 근데 고개를 탁 돌렸더니 깜짝 놀랄 거야. 직관적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왜 이쁜지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요. 이해됐나요? 이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쟤를 본 게 아니고 눈에 탁 보이더니 어머 안 이쁘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논리적 사고의 반대는 무슨 사고? 직관적 사고. 자, 그래서 사람은 언제부터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냐? 삐아제는 구체적 조작기 때부터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게 시험에 맨날 나와. 무슨 기 때부터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 구체적 조작기 때부터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거예요. 시험에 맨날 나오잖아. 인간의 논리적 사고는 무슨 기 때부터 가능하다고요? 구체적 조작기. 알았죠? 그럼 논리적 사고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인간이 논리적으로
논리적이라는 건 어떤 체계적이면서도 어떤 지향점을 갖고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걸 얘기해요. 인간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고 방법은 크게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얘기해 봅시다. 논리적 사고의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방법이 첫 번째가 귀납적 사고, 귀납법이라고도 얘기하죠. 두 번째가 연역법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귀납법, 연역법. 아, 이게 시험에 안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정리해야 된다. 들어는 봤죠? 귀납법, 연역법. 귀납법, 연역법이 뭐예요? 들어만 봤어요, 우리는. 제일 문제가 들어만 본 거야. 뭔지는 모르고 들어만 본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야. 많이 써봤잖아, 그죠? 자, 보십시다. 연역법부터 한번 보자고요, 연역법. 연자가, 이게 한자로 무슨 연자일까요? 그렇지, 펼칠 연자입니다. 무슨 연자예요? 펼칠 연자. 얘는 사람이 사고를 하는 방식이 이렇게 사고를 해. 어떤 한 지점이 있으면 이거를 확 펼쳐. 하나를 갖다 놓고 얘를 어떻게? 확 펼치는 거야. 확 펼쳐. 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이 지점과 관련된 내용들을 와르르 펼친 다음에 그 펼친 게 맞나 틀리나, 즉 앞에 있는 것, 앞에서 제공해 놓은 이 지점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사고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자, 시험에 나오는 예가 이겁니다. 사람이면 죽는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명제를 하나 깔아놓고, 됐나요? 이걸 펼쳐보는 거예요. 어떻게 펼치냐면 플라톤도 죽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이해됐나요? 봤더니 얘네들 다 사람이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사람이면 죽는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게 되는 거야. 그걸 우린 뭐라고? 검증이라고 하고, 요 앞에 있는 요 놈을 가설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가설이에요. 사람이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가설. 가설이란 말은 무슨 소리냐면 가짜 말이란 뜻입니다. 말씀설자를 쓰고 가가 무슨 뜻이에요? 뻥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뻥이냐?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어. 아직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네 말을. 그게 가설이에요. 이해됐죠? 하지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한 거지? 실제 사례들을 쫙 펼쳐봅니다. A도 죽었고 B도 죽었고 C도 죽었고 D도 죽었고 봤더니 A, B, C, D, E, F가 전부 다 사람이더라. 맞죠?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거봐! 사람이면 죽잖아. 라고 그 가설을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이런 사고, 그걸 우린 뭐라고 한다? 연역법이라네요. 그 연역법은 반드시 뭐에서 시작합니까? 가설에서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사고할 때, 야, 보세요.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난 시험에 합격할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어떡하지? 자, 오늘도 열심히, 그 다음날도 열심히, 그 다음날도 열심히 했더니 궁극적으로 시험에 합격했어. 검증된 거야, 안 검증된 거예요? 검증된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사고할 수 있잖아. 그 사고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에 떨어질 거야. 그럼 공부 안 하겠죠. 이게 바로 연역적 사고 또는 연역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거 가설을 세워놓고, 즉 사람이면 죽는다. 플라톤도 죽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죽고 봐봐 죽잖아. 이게 바로 연역적이다. 연역법이다. 자, 귀납법은 무슨 뜻일까요? 돌아갈 귀자입니다. 얘는 사고가 거꾸로 모여 있어요. 뭐냐? 자, 얘는 이 하나를 펼쳐나가는 건데 얘는 거꾸로 펼쳐진 걸 한 지점으로 몰고 들어가는 겁니다. 펼쳐진 걸 뭐라고? 한 지점으로 끌고 가는 사고예요. 그걸 귀납법이라 그래요. 무슨 소리지? 내가 길을 가다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죽은 걸 봤어요, 내가. 플라톤 죽은 것도 본 거야.
C가 준 것도 받고 D가 준 것도 받습니다. A가 준 것도 받고 B가 준 것도 C가 준 것도 D가 준 것도 다 준 것을 봤어요. 보고 나서 사람이면 죽는구나. 무슨 소리냐면 귀납법은 반복되어진 중요한 용어 관찰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관찰이 일어나요. 관찰. 여기도 보고 B도 보고 C도 보고 D도 보고 A도 이렇게 본 겁니다. 이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여기서 뭐가 공통적인 유형이 발생돼요. 뭐가 발생한다고? 유형이 발생되어지고 이 유형을 통해서 맨 마지막 수렴되어진 하나의 말이 나오는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론. 뭐라고? 자, 우리 봐봐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이렇게 얘기하죠. 프로이트가 자신의 정신분석 이론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프로이트는 자신의 딸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고 삐아제도 자신의 딸 둘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고 자신의 이론을 만듭니다. 특히 삐아제가 그게 강했는데 딸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거야. 요 나이 때 이런 짓을 하는구나. 요 나이 때 이런 짓을 하는구나. 관찰을 했어. 반복했더니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 거야. 감각운동기 때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대상 영속성이 확립이 되고. 그걸 갖고 뭘 만드는 거지? 자신만의 이론을 만드는 거야. 귀납법을 통해서 지식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야. 이해됐죠? 이해됐나요? 이론이라는 건 우리가 배운 이론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로는 지식을 창출하거나 만들거나 그걸 검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귀납법을 통해서 지식을 창출해내. 그게 이론입니다. 우린 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창출된 지식을 공부한 거야, 지금까지. 이해됐어요? 자, 봐봐.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귀납법적으로 만든 거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만 에릭슨이가 턱하니 붙어갖고서 제가 한 말이 맞나? 원초와 자초자. 아니야. 프로이트는 원초화가 딥다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에릭슨이 연구를 해봤더니 자가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뭘 한 거지? 이론을 검증한 거야.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 거죠. 그게 심리사회 이론이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지금 쫓아오시겠어요? 잘 봐. 뭐라고요, 여러분? 얘기 쫓아오시겠어요? 따라와 주시고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 이래서 만들어진 걸 귀납법의 결과물은 뭡니까?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론을 가지고서 연역법에서 가설을 수립해요. 다시 연역법의 가설은 일반적으로 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론을 통해서. 야, 프로이트가 무의식이 제일 중요하대. 이론이에요, 그게. 프로이트의 이론. 프로이트가 무의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프로이트가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찰해갖고 결론 끄트머리에서 어떻게 무의식이 중요해. 이렇게 귀납법적으로 지식을 창출해낸 거야. 쫓아오시겠어요? 그걸 가져다 놓고 야, 진짜 무의식이 중요해? 그 이론을 가져다가 우린 뭐합니까? 가설을 수립해요. 이 가설을 수립합니다. 어떻게? 무의식은 인간의 정신세계 안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놓고 진짜 무의식이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사례를 찾아내요. 찾아냈더니 야, 진짜 무의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가설에 검증해낸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가설은 어디에서 나온다? 이론에서 나온다. 그게 시험 문제 맨날 나와. 일반적으로. 또는 직관에서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설은 이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론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 형성돼요? 귀납법을 통해서 형성되고 그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방법을 써요? 연역법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즉 연역법과 귀납법은 무슨 관계를 갖게 됩니까? 서로 돌고 도는 관계. 그걸 순환적 관계. 또 서로를 보충해 줍니다. 하나는 만들어내고 하나는 검증해내고 또 검증해낸 걸 또 기반으로 해서 또 만들고 또 창출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환적 관계 또는 보완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두세 번 출제가 됐다. 알았나요? 그런데 보시면 이 실증주의자들은 연요법을 써요. 무슨 법을 쓴다고요? 연요법적 논리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가설을 수립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잠깐 얘기 좀 해봅시다. 가설 얘기 좀 해봅시다. 가설. 가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2개 이상의 변수로 구성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시험에 나와요. 몇 개 이상? 그 2개 이상의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야.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뭐예요? 그렇지. 무슨 원인과 결과? 문제의 원인이?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써야 됩니다. 지금 잘 보세요. 우리는 인과관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가설은 인과관계로 기술돼야 돼요. 무슨 관계로? 인과관계가 뭐죠? 원인과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만 난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원인이 뭐죠? 공부 열심히 한 거. 시험 합격한 게 결과죠. 우린 이걸 인과관계라고 얘기하죠. 맞죠? 그런데 실증주의자들은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진짜로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할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대충 공부했더니만 시험에 합격한다. 그걸 실증주의자들은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공부를 했었을 때 합격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 인과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과관계를 뭐합니까? 검증하는 거야. 다시 인과관계를 뭐한다고? 검증해요. 검증. 진짜 공부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에 합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해다가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공부를 몇 시간씩 시키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게 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다시 얘기한다면 인과관계 검증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 발생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겠나요? 연구자가 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과관계 뭘 만들어? 모형이란 걸 만든 거예요. 다시 뭐라고? 인과관계 모형. 의도적으로 한 10명 되는 사람 끌어다 놓고서 공부시키고 그 결과로 학점 점수가 올라간다. 그걸 인과관계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어떤 얘기인지? 이거 의도적인 행위야. 의도적인 행위라고.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가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건 그건 인과관계, 모형 내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어. 내가 그걸 본 거야. 눈으로 봤어. 관찰한 거지. 무슨 법이 적용된 거지? 귀납법이 적용된 거죠? 야, 얘도 공부를 했더니 시험에 합격했고, 야, 쟤도 공부를 했더니 합격했어. 그죠? 공부를 했더니 합격했고, 공부를 했더니 합격했고, 공부를 했더니 합격했어. 그걸 갖다 놓고서, 야, 공부를 하면 합격이 되어져. 그게 나만의 이론이 생긴 거야. 귀납법적으로. 지식이 형성된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연역법자들은, 이 실증주의자들은 진짜 그래? 그걸 알아보고 싶어. 알아보고 싶어서 어떻게? 의도적으로 한 10명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 사람들한테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시켜. 의도적으로. 그랬을 때 시험의 합격률을 따지는 거예요. 몇 퍼센트 합격했고 몇 퍼센트 불합격했고. 봤더니만 이 중에서 80%는 합격했고 20%는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10시간 이상 30일을 하면 그러면 1급 시험에는 80%가 합격한다. 숫자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게 실증주의자들이 한
인과관계 모형의 결과물이에요. 그때에 공부시킨 것만 독립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나온 시험의 합격률을 우리는 종속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즉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과 종속변수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 모형 내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귀납법적으로 이 사람 공부를 많이 했더니 합격을 했어. 이거는 뭐라고 할까? 원인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의도적으로 만든 모형이 아니고 그냥 봤더니만 공부 열심히 했더니 합격했죠. 그건 원인변수, 결과변수라고 하는 거야. 뭔 뜻인지 이해됩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의도적으로 인간계 모형을 만들고 이 안에서 발생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원인을 우린 독립변수,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우린 종속변수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 번만 더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인간계 모형 내에서만 쓰는 말이다. 알았죠? 우리 보시면 양적 연구는 도대체 뭘 숫자로 표현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뭘 숫자로 표현하고 싶으냐? 뭘 숫자로 표현하고 싶으냐? 그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 정도가 첫 번째가 인과관계 정도를 표현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인과관계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야, 얘들은.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연구자가 있는데 얘가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할머니 우울증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워놓고 실제로 할머니 10명을 모셔다 놓고서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막 했어. 그때 할머니 우울증이 8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좋아진 거예요. 그럼 결과로 어떻게? 80%가 좋아지더라. 결론을 내리는 거야. 이해된다요? 이해됐죠? 이런 인과관계 정도, 실증주의자들 양적 연구가 숫자로 표현해서 규명 또는 검증해내고 싶어하는 첫 번째가 인과관계 정도인데 우린 인과관계 정도를 다른 말로 내적 타당도라고 하더라. 다시 뭐라고요? 내적 타당도. 왜 내적 타당도지? 내적이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인간의 모형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내에서 알아보고 싶은 게 뭐야? 인간계잖아. 타당이라는 말은 부합된다, 들어맞는다 이런 뜻이죠. 내가 모형을 만들어서 모형 내에서 알고 싶은 인간계 정도를 파악한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된다. 예를 들자면 내가 모형을 만들었어. 7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제공한 할머니 우울증이 좋아질 거야. 이러고서 할머니 10명 데려다 놓고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때 10명 중에서 88명이 좋아졌어. 2명이 좋아졌어. 한 연구에서는. 어느 게 더 내적 타당도가 높아요? 2명이 좋아진 게 더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8명이 좋아진 거하고 2명 좋아진 거. 그렇지, 8명이지. 내적 타당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지? 인과관계 정도가 높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모형을 만든 이유가 모형 내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해내는 건데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내적 타당도는 모형을 만든 이유가 있어. 그게 뭐라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그 모형 내에서의 결과가 높을수록, 즉 인과관계 정도가 높을수록 우린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반면에 외적 타당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외적 타당도는 여기서 연구한 결과. 봐요. 인과관계를 규명해냈어. 이 규명해낸 걸 주워다가 밖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적용해 보는 거야. 그래도 먹혀 들어가.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일반화라고 해요. 뭐라고요? 일반화. 일반화죠.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해 봤더니 10명 대상으로 적용해 봤더니 8명이 좋아지더라고. 그럼 80% 좋아진 거죠. 이걸 가져다가 바깥에 있는 아무 할머니나 붙잡고서 막 해보는 거야. 우울증 걸린 할머니들 대상으로. 이야 해봤더니만 한 명도 안 좋아져. 그럼 일반화 정도가 낮은 거 높은 거예요? 낮은 거지. 해봤더니만 할머니들 중에 내가 만났던 100명의 할머니들 중에 80%가 좋아지더라고.
여기서도 80%가 좋아졌는데 여기서도 80%가 좋아져. 그럼 일반화 정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예요? 높은 거야. 이 일반화 정도를 우리는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화 정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외적 타당도. 왜 외적이에요? 여기서 연구한 거 주워다가 바깥에 가서 적용을 해봐도 먹혀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 인과관계, 자, 다시 정리하자면 양적 연구, 즉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수행하는 연구의 목적은 뭐 하는 거야?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일반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증주의자들이 연구하려고 하는 건 뭐지? 인과관계 규명하고 일반화하려고 하는 거야. 두 개야, 연구 목적이. 뭐하고 뭐 하려고 한다고요? 시험에 나올 때는 과학적 방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과관계 규명과 일반화다. 됐나요? 이해됐지? 그리고 하나 더 붙으면 예측과 통제라고 합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알고 일반화 정도가 우리 눈에 들어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면 그걸 통제도 할 수 있어.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지하도에 물이 꽉 찰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예측하죠? 예측해서 야, 이 비가 얼마만큼 많이 올 때는 지하도 입구를 막아야 된다라고 통제하는 거야. 다시 정리하자면 인간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규명해내고 그걸 일반화시키면은 현상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 그 예측과 통제는 인과관계 규명과 일반화의 일종의 부수적 효과예요. 머릿속에 기억하실 때 양적 연구는 그냥 두 개 하는 거야. 뭐하고 뭐 한다고요? 인과관계 규명하고 일반화하는 것이다. 그걸 다 숫자로 표현해. 우리 인과관계 규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숫자가 있었죠. 할머니들 중에 10명 대상으로 프로그램 했더니 8명이 좋아진 거야. 그럼 80% 좋아진 거야. 계량화 시킨 겁니다. 일반화는 우리 맨날 보잖아. 대통령 지지도. 그렇죠. 전체 유권자들 중에서 30%가 대통령을 지지한다. 일반화된 겁니다. 뭔 뜻인지 이해가 됐나요? 이해됐죠? 됐어요? 그런데 이 인과관계 규명하고 일반화, 즉 내적 타당도하고 외적 타당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둘 다 높으면 참 좋겠죠. 인과관계 정도도 세고 그걸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도 세면 좋은데 둘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어떻다? 상충적 관계, 부적 관계를 갖고 있어요.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서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경우는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럴까? 인간계 정도가 세면서 일반화 정도도 센 경우는 드물어요. 왜 그럴까? 자, 생각해봐요. 인과관계 정도를, 즉 내적 타당도를 높이려면 내 연구의 대상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표본의 숫자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해요. 그 표본의 크기가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봐봐. 여기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 대상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했어. 그때 할머니가 좋아졌어. 그럼 뭐지? 내적 타당도가 100%야. 두 번째 할머니가 생겼어. 세 번째 할머니가 생겨서 자꾸 연구의 대상을 늘려갈수록 뭐가 생길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겠지. 제일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연구는 하나예요. 한 명 데리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일반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될까? 연구 대상이, 즉 표본의 크기가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많아야 돼. 우리 여론조사 하는데 한 5명 정도 데려다 놓고서 대통령의 지도를 물어봐. 그거 갖고서 일반화가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요. 아무리 못해도 몇 천 명 단위로 연구를 해야 돼요. 다시 정리하자면 내적 타당도가 높은, 즉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안 돼. 반면에 외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즉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가 늘어나야 돼. 그래서 둘은 굉장히 상충적이야. 그때 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연구 방법이 있어요. 즉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 실험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설계요?
자, 일반화, 즉 외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가 있어요. 이걸 우린 서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서베이가 뭐예요? 서베이가 표본 설문조사. 표본이란 건 연구의 대상, 우린 그걸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의 일부를 확 뜯어내가지고 그들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면접법, 전화조사법, 우편조사법, 그 다음에 인터넷조사법, 그 다음에 재작년 시험부터 배포조사법까지 해서 그 조사법들을 공부하게 돼요. 알겠나요? 자, 그걸 서베이라고 합니다. 서베이가 무슨 뜻이라고요? 표본, 설문, 조사. 표본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조사론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조사론 전부 다 실험 설계하고 서베이하는 방법 공부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실험 설계하고 서베이만 있어요. 조사론에는 얘만 공부하는 거야. 그게 어렵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조사론 공부에 실험 설계하는 방법이랑 서베이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알았나요? 그게 다다. 자, 여러분 지금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확실히.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는 다시 얘기하지만 진짜 어떤 현상이 눈에 보여질 때 그 현상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해내는 겁니다. 규명.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그걸 일반화시킨다. 인과관계 정도를 우리는 내적 타당도라고 하고 그 인과관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즉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수단, 우리가 과학적 방법은 절차와 수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수단이 바로 실험 설계고. 됐나요? 그 다음에 그 절차가 등장합니다. 절차. 그걸 연구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시험에 그 연구 과정 순서가 안 나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반드시 출제된다. 순서가. 자, 얘는 무슨 연구? 양적 연구라 그랬죠. 양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연역법을 쓴다고 했고 연역법은 반드시 뭐를 설정한다고? 가설. 가설자가 들어가면 양적 연구예요. 연역법이야. 알겠죠? 실증주의자들이야. 걔 머릿속에 세트로 실증주의, 양적 연구, 가설 설정, 연역법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 실증주의, 양적 연구, 연역법, 가설 설정. 알았죠? 하나의 세트다. 그래서 그 순서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시작돼요. 자, 우리 논문 쓰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문 쓸 때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지? 그렇지. 내가 도대체 어떤 주제를 갖고 연구를 진행해야 될까? 문제를 설정합니다. 그걸 조사 문제 설정이라고 해요. 또는 시험에는 조사자하고 연구자하고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사 문제 설정 또는 연구 문제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 문제 설정, 연구 문제 설정. 자, 조사 문제 설정과 관련되어져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조사 문제 설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어떤 것을 조사 문제로 설정해야 되는가. 자, 가장 중요한 게 경험적 검증 가능성. 다시 뭐라고요? 자, 이게 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경험적 검증 가능성. 그럼 경험적 검증이라는 말이, 자, 이것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뜻은 뭐냐면 인간은 5가지 경험적 감각 기능을 갖고 있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각이 있고, 그죠? 그렇죠? 또 뭐가 있지? 듣는 거, 청각.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걸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다. 증명해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조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하늘에 신이 있을까? 신발신이 아니고 The God,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경험적 검증 가능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살을 한다든지. 예.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요? 확인이 되세요? 만물을 보고.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맞아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거스틴 성자죠. 어거스틴이 이제 그 신존재 증명이라는 걸 합니다. 신존재 증명이라고 해서 명제를 정해놓고 그 명제에 맞춰서 신이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만물의 조화. 야, 사계절에 맞춰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근데 그건 사실은 간접적인 거예요. 신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 검증이라는 건 눈에 보여줘야 되고 만져줘야 돼요. 그죠? 제가 어떤 종교를 뭐 무시하고 이러는 게 절대 아니고,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진짜 느껴지고 했었을 때 그 경험적 검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정신역동이론가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공부했던 정신역동이론가들이 행동주의자들한테 비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원초와 초자, 자아라고 하는 구조들이 실제로 경험적 검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뭐 엑스레이 같은 걸로 찍었을 때 보여지거나 손으로 만져지거나 하면 경험적 검증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 이해가 됐죠? 그래서 경험적 검증 가능한 것만 조사 문제로 설정해야 된다. 다시 정리하자면 무슨 신의 존재를 연구한다. 인간의 마음 깊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연구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실증주의자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 조사 문제 설정과 관련돼서는 그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첫 번째는 경험적 검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사 문제는 구체적이래야 돼. 뭐 해야 된다고? 구체적이래야 된다. 너무 넓게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씨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뭘까?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건 경험적 검증이 될까? 그럼 김정은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 그러면 탈남을 해야 돼요. 탈북이 아니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랬다가 범법자가 되겠죠. 그죠? 그 실상 할래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할 수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더 나아가서 그의 생각인데 생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에 대한 생각, 뭐에 대한 생각.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범주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연구가 안 돼요. 반드시 한정적 또는 구체적인 범주를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조사 문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조사 문제의 서술 방법을 묻는 것이 출제가 됐는데 조사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의문문, 무슨 문이요? 의문문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의문문. 자, 시험에 나오는 것들 반드시 나올 것만 좀 정리하는 거예요. 의문문. 조사 문제 끝에가 뭘로? 퀘스천 마크로 찍혀야 돼요. 조사 문제 설정을 할 때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사 문제는 정 또는 부의 관계. 다시 뭐라고요? 정 또는 부의 관계로 서술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관계, 부관계가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자, 정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었을 때 원인이 증가하면 결과도 같이 증가하거나 또는 원인이 감소하면 결과도 같이 감소할 때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우리는 정관계라고 합니다. 자,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했던 할머니 우울증이 좋아져 나빠져? 자, 할머니 우울증 정도가 감소가 돼야 되겠죠?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제공했는데도 할머니 우울증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 그럼 나쁜 복지사지 그건. 이해됐나요? 그때 이 레크레이션 프로그램과 할머니의 우울증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게 부관계지, 부관계. 하나가 올라가는데 하나는 떨어지고 있잖아. 자,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했더니 할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를 해. 이건 무슨 관계예요? 치료 레크레이션과 삶의 만족도는 정관계지. 다시 정관계는 하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거나 하나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거고 이 부관계는 거꾸로 하나가 올라갈 때 하나가 떨어져요. 레크레이션을 제공했더니 할머니의 우울증 정도 떨어지는 거야. 이때 레크레이션과 즉 원인이 되는 레크레이션과 결과가 되는 우울증 사이에는 부관계가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가 떨어졌더니 하나가 올라가요. 이걸 부관계라고 하더라. 소득이 떨어지면 자살률은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소득과 자살률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를 갖게 돼요? 소득이 증가하면
자살률이 떨어지지. 그렇죠. 부관계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자, 시험에 출제될 때는 조사 문제는 정관계로만 기술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다. 정관계로도 기술될 수 있고 부관계로도 기술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의 자살률은 떨어질까? 이게 조사 문제입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설을 설정해요. 조사 문제가 설정되고 그 다음이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이란 말은 우리 계속 얘기해 봤지만 연역법에서 사용하는 이야기예요. 가설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지? 검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얘는 입증된 말이 아니야. 그냥 가짜 이야기일 뿐이에요. 검증이 돼야만 얘가 진짜 이야기가 돼요. 자, 가설자가 등장하면 연역법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는데 이 가설 역시도 조사 문제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습니다. 어디서? 경험적 검증 가능성을 갖고 구체적이래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똑같이 어떻게? 정 또는 부의 관계를 갖춥니다. 다만 가설은 의문문으로 기술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가설은 반드시 조건문이나 또는 평서문으로 기술합니다. 뭐라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은데 문장의 형식을 구분하는 방법이 의문문이나 평서문으로 기술하게 되어져 있다. 의문문은 뭐지? 의문문이 아니라 조건문은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할머니의 우울증은 좋아질 것이다. 이해됐나요? 또는 평서문. 치료 레크레이션 제공하면 할머니의 우울증은 좋아진다. 다. 이렇게 기술해도 괜찮은데 가장 이상적인 가설은 조건문으로 기술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뭘로 기술한다고요? 조건문으로. 알았습니까, 여러분? 자, 알았다. 그래서 자, 가설을 설정을 하는데 자, 또 한 가지. 가설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연역법에 의해서 가설을 검증할 건데 이 가설의 출처, 가설의 근원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론에서 나온다 그랬지. 원칙적으로 가설은 이론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건데 때에 따라서는 직관으로도 가설이 나올 수 있어요. 직관으로. 직관으로. 그러니까 연구자가 어디 자원봉사를 간 거야. 자원봉사를 갔어요. 저 주야간보호센터,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자원봉사를 갔어요. 갔더니만 거기서 저 사회복지사가 할머니들 대상으로 막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하는 거야. 이 치매가 오면은 우울증이 같이 와요. 우울증이 같이 옵니다. 그게 뇌의 현상이고 우리 뇌에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 대사 때문에 인간이 이제 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치매가 오게 되면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죠.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과거 기억은 하고 최근 기억은 없어지고 장기 기억은 없어지고요. 예. 과거 기억이 오래 지속되는 그건 저도 그래요. 바로 최근에 했던 건 돌아서 잊어버리는 걸 알츠하이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네. 예, 그 사람의 이름을 한 건데 알츠하이머는 이런 거예요. 우리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자, 한번 해볼까요? 베타 아밀로이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이게 되게 무서운 성분인데 뇌가 그걸 생성을 해내요.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뭘 하냐면 이 대뇌를 석화시킵니다. 돌멩이처럼 만드는 거야. 뭐냐? 사람 뇌는요. 성분이 딱 두 가지입니다. 단백질과 수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뇌가 살쪘다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이 지방 성분이 없어요.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을 갖다가 석화라는 게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나와서 이걸 수축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라는 것은 치매가 발생하게 되는 병적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리,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매가 발생하는 병리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있고,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 루이소티성이라고 하는 치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게 알츠하이머성 치매예요. 가장 많은 게.
그거 알츠하이머성 치면 다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나와서 뇌를 수축시켜요. 수축시켜. 사람의 뇌가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보여주실 분. 이게 사람 뇌를 옆에서 보면요.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중뇌가 있고 여기 간뇌가 있고 연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뇌가 5덩어리가 있어요. 대뇌, 소뇌, 중뇌, 간뇌, 연수. 그리고 연수에서 척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척수가 뭔지 아시죠? 감자탕 먹을 때 하얀 거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척추라고 하는 뼈 안에 척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의 다발이야. 여기까지를 우리는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척수에서 어떻게 말초신경으로 신경이 뻗쳐나가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때 인간의 기억과 사고 능력의 대부분은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요. 대뇌. 큰 뇌가 좌뇌우뇌 이렇게 있잖아요. 그 피질, 껍데기에서 일어나는데 걔네들이 수축돼. 그 알츠하이머 치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검을 해보면 뇌가 이렇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어.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우울증이에요. 이 대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도파민이 안 나와요. 이것이 사람의 감정 상태를 조정해 주는 건데 그게 안 나오거나 또는 심하게 지나치게 막 쏟아져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치매 노인들은. 치매 노인들. 알겠죠? 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런 감정상의 감정을 갖게 되고 특별히 우울증 감정이 세지고 그다음에 치매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망각이라고 하죠. 망각. 우리 지금 선생님이 말씀 되게 잘하셨어요. 사람의 기억은 우리 인행사 시간에 공부하셨는데 최근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3가지가 있어요. 최근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장기 기억이 뭐죠? 인행사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지금 미리 예습을 하면 장기 기억이 뭐죠? 그렇지. 뭐냐면 우리 기억은 이 대뇌의 피질 안에 해마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쪼글쪼글하잖아요, 대뇌가. 그 해마에 저장된 기억이야. 저장된 기억.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로 따진다면 보조기억 장치, HDD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 컴퓨터 하드에다 저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걔는 안 지워지지. 예, 그게 해마에 저장된 기억이야. 그게 장기 기억입니다. 반면에 단기 기억이나 최근 기억이라는 건 이거 휘발성 기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봤잖아. 이거 내일이면 다 까먹을걸? 이게 단기 기억, 최근 기억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어지면 질수록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장기 기억 능력은 남아있는데 왜? 해마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단기 기억 능력이 소실되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냉장고에다가 리모컨 놓고서 뭐 했는지 모르잖아. 치매 노인들, 특히 이제 초, 중, 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초, 중, 중증 치매 이렇게 나눠지는데 초기나 중증 치매를 갖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본 재밌어요. 할머니 앉혀놓고서 할머니 옛날에 어땠어? 얘기 좀 해봐. 그럼 얘기 잘해요. 옛날에 내가 김씨 할아버지랑 같이 저기 물레방앗간에 들어갔어. 뭐했지 물레방앗간에서? 떡을 찧었습니다. 뭐 딴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상한 생각. 떡을 찧은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그 떡집 딸이래 가지고 물레방앗간에서 떡을 찧은 겁니다. 예. 자, 그 얘기 잘하세요. 잘하신 다음에 딱 돌아주고 나면 할머니가 지금 사회복지사랑 얘기했다는 사실을 까먹습니다. 이해됐나요? 그게 바로 장기 기억 능력은 남아있는데 최근 기억과 단기 기억 능력이 소실된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그렇게 돼. 우리 시험에는 인행사 시간에 그렇게 출제돼요. 어떻게? 중년기 이후 단기 기억 능력은 소실되지만 줄어들지만 장기 기억 능력은 남아 있다. 여러분들 옛날 얘기들 생각들 다 나잖아. 그런데 오늘 공부한 건 다 잊어버리잖아. 조금 있으면. 이해됐나요? 예. 맞죠? 예. 그랬다간 죽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제부터는. 우린 다
그 방법이 단 한 가지야. 반복. 삼회동 얘기했잖아요.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숙명이에요. 숙명. 제가 아까 전에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셨던 분 12회독 한 거 말씀드렸죠. 12번씩 보는 거야. 300~400페이지짜리 책을. 그랬더니 그게 장기 기억화됩니다. 그분은 죽을 때까지 안 까먹을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나요? 알겠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 좀 기억을 해 두시면은 우리 원장님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망상이 일어납니다. 망상. 치매는 망상이 일어나요. 망상이 뭐죠? 헛게 보여져요. 헛게. 치매. 무서운 질환이죠. 뇌 기능이 많이 소실이 되어졌기 때문에 눈앞에 막 보여줘. 할머니들 앉아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납니다. 앞에 귀신이 날 쫓아온대. 망상이 있고, 마지막으로 완더링이라고 해서 배회 현상이 일어납니다. 배회란 말 들어보셨어요? 배회가 어떤 특정 장소를 정하고 우리는 이동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뭐 어딜 다니는지 모르고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배회라 그래요. 참 무섭죠. 치매가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망각, 망상, 배회라고 하는 것이 이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보통 배회 단계까지 가면, 망상까지 들어가면 이제 중증이 되는 거예요. 중증. 헛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회를 하게 되면.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치매를 영어로 디멘시아라고 하거든요. 디멘시아.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 자아가 없는 거죠. 디멘시아. 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면 치매는 사라질 겁니다. 알겠죠? 예. 자, 우리 알츠하이머 치매 뭔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치매 종류가 많다 그랬어요. 우리 알코올성 치매도 술 많이 먹어갖고서 그러니까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대뇌가. 로이소치성 치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혈압성 치매도 있어요. 혈압. 뇌는 어마어마한 혈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산소를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이 우리 뇌에 많은데 그 혈관이 막히죠. 우리가 뇌졸증이죠. 뇌졸증이죠.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중풍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그 중풍을 뇌졸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 가운데 중자를 쓰는 겁니다. 뇌졸중. 뇌졸중이 뭐예요? 뇌졸중. 편마비 오는 거. 자, 뇌졸중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뇌졸중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뇌출혈이 있고, 그 다음에 뇌경색이 있는 거예요. 뇌출혈과 뇌경색을 묶어서 우리 뇌졸중 또는 중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뇌출혈이 뭐죠? 그것이 뇌혈관이 뻥 하고 터진 거예요. 뇌혈관이 터진 걸 뇌출혈이라고 하고, 뇌경색은요? 우리 심근경색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경색이라는 건 막힌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혈관이 막힌 걸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 뭐라고? 뇌졸중이라고 하거든요. 뇌졸증 아니야. 뇌졸중입니다. 중. 가운데. 인간의 가운데, 정 가운데. 여기 바람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걸 중풍이라고 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바라봤던 인간에 대한 인식이죠. 뇌졸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가 기능을 멈춘 거야. 그래서 이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치매가 옵니다. 혈관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죠? 예, 혈관 관리를 잘 하려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사회복지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혈관 관리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좋은 것도 하나 공부해 봤고요. 됐나요? 뇌졸중은 뭐하고 뭐가 모여서 뇌졸중이라고 한다고요? 뇌출하고 뇌경색을 우리 묶어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가설 설정은, 가설은 기본적으로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맞는데,
때에 따라서는 직관. 내가 자원봉사를 하러 주야간보호센터 가봤더니 복지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했더니 할머니가 좋아지는 게 보여져. 그걸 보고 내 직관을 프로그램 제공하면 할머니가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 직관으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또는 선행연구. 이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연구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서 내가 가설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했구나. 야, 나도 다시 저 사람의 이야기처럼 연구를 해보지 뭐. 이렇게. 자, 원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이론.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설은 이론으로부터만 생성된다. 맞아, 틀려? 틀린 얘기입니다. 이론 외 직관으로도 생성될 수 있고 선행 연구에서도 가설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가설은 그만큼 알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이제부터 가설을 검증해야 되는 거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하느냐? 이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 가설 검증과 관련되어진 마스터 플랜 계획을 세우는 걸 우린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무슨 설계요? 조사 설계. 조사 설계가 공부량이 많아요. 여기가. 조사 설계가. 자, 조사 설계에서는 지금은 그냥 큰 틀만 잡고 갑니다. 조사 설계에서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서 조사를 할까? 어떤 목적을 갖고 조사를 해야 되지? 목적에 따라서 조사의 유형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여러분, 얘가 시험에 요번에 안 나오잖아? 내가 책임집니다. 다시 목적에 따른 구분. 다시 뭐라고요? 목적에 따른 구분. 어떤 목적을 갖고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다시 한번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점에 따라서 나 조사 몇 번 하지? 그리고 언제 하지? 시점에 따라서. 자, 다음 시간에 이 기본 틀은 다 기억을 해갖고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수업이 빨라집니다. 그 시점에 따라서 횡단 조사와 종단 조사가 있어요. 무슨 조사? 횡단 조사, 종단 조사로 구분합니다. 횡단 조사는 이게 횡이잖아. 횡은 한 시점에서 한 번만 조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시점에서 한 번만 조사하는 거. 자, 보시면 이래요. 이 탐색기술 설명도 한 번만 조사해. 다시 뭐라고? 탐색기술 설명도 몇 번만 조사한다고요? 한 번만 조사해. 그러니까 얘도 어디 조사에 해당될까? 횡단 조사에 해당돼. 자,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횡단 조사는 목적에 따라 탐색 기술 설명적 조사가 있다.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탐색 기술 설명의 목적을 갖는 거예요. 횡단 조사는. 알았나요? 자, 종단 조사라는 게 이게 종단이야. 종단이야. 얘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2번 이상, 몇 번 이상?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2번.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해서 뭘 알아보고 싶은 거냐면 얘는 변화의 추이. 다시 뭘 알아본다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조사를 무슨 조사? 종단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단 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그때 하고 그때 하고 그때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패널 조사는 동일한 사람 갖고 조사하자. 다시 뭐라고? 이때 조사하는 사람, 이때 조사하는 사람, 이때 조사하는 사람을 똑같은 사람 갖고 조사하자.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인식도 조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1990년대 100명을 조사하고 10년 뒤인 2000년도에 또 100명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 조사 시점마다 같은 사람 갖고 조사하자. 같은 사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패널 조사라고 해요. 무슨 조사? 패널 조사는 동일한 사람 갖고 매 시점마다 조사하는 걸 무슨 조사? 패널 조사라고 하더라. 이해가 됐나요? 이해됐다. 자, 반면에 동일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이 동일한 사람 갖고 조사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동일한 조사를 10년마다 하는 거야. 동일한 사람 갖고서. 그게 될까? 중간에 사망하는 사람, 이사 가는 사람,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 별일들이 다 발생하겠죠. 패널 조사는,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장 포괄적 자료. 다시 뭐라고요? 포괄적.
변화의 추이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포괄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리해요. 포괄이란 말을 우리가 공부해 볼 텐데, 포괄이란 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조사를 할 때 이 사람의 나이,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이런 식으로 조사의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조사를 할 때 같은 사람 갖고 조사하면 그 같은 사람들이 응답해 주는 걸 갖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 완벽한 조사가 끝나겠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데는 패널 조사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고 별의별 일이 발생을 해요. 그것 때문에 패널 조사는 정말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만들어낸 게 조사 시점마다 동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자. 그래서 나온 조사가 바로 경향성 조사. 다시 뭐라고요? 이걸 추이 또는 추세 조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코호트 조사. 이걸 동년배 집단 조사라고 해요. 여러분, 경향성 조사, 추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각 시점마다 같은 연령대, 다시 뭐라고요? 이런 거예요. 간단해. 사회복지에 관한 인식도 조사를 하고 싶어갖고 10년 단위로 1990년대 조사를 하고 2000년대 조사를 하고 2010년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90년대 20대, 2000년대 20대, 2010년대 20대. 같은 사람, 틀린 사람. 틀린 사람. 이걸 무슨 조사? 경향성 조사라 해요. 그 시대 20대, 20대, 20대.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인데, 반면에 이 코호트 조사, 동년배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코호트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 많이 들어봤죠?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코라는 말이 같은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together, 함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호트라는 말은 experience, 경험한다는 뜻이야. 우리 코호트 격리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뭐야? 같이 코로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수용해놓고 못 빠져나오게 한 걸 코호트 격리라고 했어요. 알겠나요? 같은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같은 시대적 상황을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조사하냐면 이렇게 조사해요. 90년대 20대를 조사하잖아. 그럼 2000년대는 그 10년 뒤인 30대, 2010년대에는 40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같은 시대적 환경을 같이 살아온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죠. 이걸 바로 무슨 조사? 코호트 조사, 동년배 집단 조사라고 하더라. 알았나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다. 그래서 코호트 조사, 얘도 시험에 요번에 안 나오면 저한테 왜 안 나왔어? 이러고 따지는 겁니다. 목적에 따라서 구분했다는 것과 시간에 따른 구분을 반드시 구분의 이유, 구분의 기준을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된다. 알았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정리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사 대상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조사 대상, 이걸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표본 추출 여부. 다시 뭐라고요? 표본 추출. 우리 표본 추출이라는 말을 우리 시험에서는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샘플링인데 그걸 표본 추출이라고도 하고 표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우리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 내가 예를 들어 A 초등학교가 있는데 A 초등학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 인식도를 조사하고 싶어요. 그럼 A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모집단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모집단의 일부만을 끄집어내서 연구를 해요. A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학교는 없겠지만 한 3,000명 된다. 그럼 3,000명을 다 연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들 중에 일부만을 끄집어내서 연구한 결과를 갖고 그 모집단의 속성을 추정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때 잘 봅시다. 다 그 표본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하고, 그 모집단의 일부를 끄집어내서 그걸 표본이라고 하죠. 표본을 끄집어내서 전체 모집단의 속성을 파악하는 조사를 우리는 표본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표본 조사, 전수 조사의 기준이 뭐냐? 조사의 대상 또는 표본 추출 여부.
그러니까 대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수조사는 전부 다 조사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전체 중에 일부만 조사하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표본 추출 여부로 따진다면 전수조사는 표본 추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반면에 표본조사는 표본 추출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조사 유형을 조사 설계 시에 정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냐면 측정합니다. 측정해요. 측정.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저 잠깐 보시면 양적 연구는 모든 것을 뭘로 표현한다고? 숫자로 표현한다 그랬죠.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이라고 하는 용어 시험에 나왔죠.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입니까? 양적 연구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측정의 수준, 명목 측정, 서열 측정, 등간 측정, 비율 측정 이렇게 공부해 볼 겁니다. 그 측정의 수준은 그 측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측정의 수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측정이 나왔으니까 측정 도구를 또 공부해 봅니다. 측정 도구를 우린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 측정의 도구, 그러니까 리커드 척도, 거트만 척도,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감 척도, 그 다음에 버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의의 차별 척도까지 공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등간 비율 척도로서 서스턴 척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뭔지를 공부해 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과관계 규명에 관한 얘기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것, 즉 인과관계를 망가뜨리는 요인들, 실험 설계를 진행했었을 때 발생하는 인과관계 저해 요인들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고 거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서.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인 실험 설계에 관한 얘기를 공부해 봅니다. 실험 설계의 종류가 크게 자, 세 가지를 공부하지요. 순수 실험 설계, 그 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안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솔로몬 사집단 설계, 요인 설계 이렇게 네 가지를 공부하고, 유사 실험 설계 안에 단순 시계열 설계, 복수 시계열 설계,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세 가지를 공부하고, 원시 실험 설계 안에 1회 사례 설계, 단위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세 가지를 또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나오도록 괴롭힐 테니까 알겠나요? 제가 가자는 대로만 쫓아와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혹시 여기에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갖고 계신 분, 머리에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막 쏟아진다. 지금 손 드신 분 한 분 보이세요? 자, 그래서 실험 설계에 관한 얘기까지 함으로써 조사 설계에 대한 기본 얘기가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실험 설계를 공부하기 위한 방법론을 조사 설계 때 쭉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조사 설계 끝난 다음에 자료 수집합니다. 자, 미리 얘기하는데 공부가 제일 힘든데, 제일 어렵고 답답하고 잘 안 풀리는 데가 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고생들 해서 조사론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조사 설계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실험 설계 때문에. 기억할 것도 많고. 그런데 이 고비만 딱 넘어가잖아요. 이게 자료 수집 단계에 들어서 여기서부터는 아우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있어? 이건 개나 소나 다 한다. 이렇게 서베이 방법에 관한 얘기를 여기서 공부합니다. 자료 수집할 때. 알겠죠? 서베이 해서, 서베이는 표본 설문조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표본 설문조사 할 때 그 설문조사의 유형들을 공부하고 유형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대면 면접조사, 우편조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자, 재작년부터 시험에 배포조사가 출제됐다. 그래서 5가지 설문조사, 설문지를 사용하는 조사 기법에 관한 얘기들을 보시고,
설문지를 만드는 방법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 조사 유형에서 두세 문제, 그 다음에 설문지 만드는 방법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이 다 되고 나면 어떻게 자료를 분석합니다. 시험에는 이걸 자료 분석 및 자료 해석이라고도 해요. 자료 분석 또는 자료 해석. 수집되어진 자료를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서 숫자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알겠나요? 숫자로 바꿔본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통계학 문제가 나와요. 그 통계학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가설 검증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검증이요? 가설 검증. 두 번째는 분석 단위의 오류 얘기가 나와요. 다시 가설 검증, 분석 단위의 오류.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가 아니라 우리 정규 분포라는 얘기가 출제가 되고 뭐 표준 오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걔네들은 어떻게? 제가 사실은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EBS에서 그걸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EBS에서 꼭 들어주셔야 되겠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왜 듣고 앉아 있어? 예. 그거는 들을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내가 뭔 얘기하고 싶냐면 그 통계학 과목 그걸 대학원에 가시게 되면 자료 분석론이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 자료 분석론 과정만 보통 한 학기 어림도 없어. 두 학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한 10분 내외로 공부합니다. 두 학기 할 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지? 그냥 제가 외우세요 하는 것만 외우고 가면 돼. 알았죠? 알았죠? 예. 그래서 얘는 큰 부담 갖지 말고 공부하셔도 괜찮다. 제가 요것만 외우셔야 됩니다. 요건 보셔야 돼요 하는 것만 그냥 무식하게 외우고 가면 돼. 이걸 이해해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럼 EBS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예. 그럼 반드시 내년 시험 떨어집니다. 예. 알겠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논문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고서 작성입니다. 우리 시험에 2번에 걸쳐서 출제됐어요. 어떻게? 사회복지조사 과정은 자료 분석으로 끝난다. 맞아, 틀려요? 뭘로 끝 맞춰지지? 보고서 작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았나요? 어떤 얘기인지? 예. 그래서 이 과정을 공부하되 이 보고서 작성에서는 딱 한 번 시험 문제가 출제됐지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는다. 크게 부담 갖지 말고 공부하셔도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 조사 설계에 관한 얘기들 우리 교재상에서는 아마 3번째 챕터에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조사 과정에 3번째 아마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좀 많고 복잡하고 볼 게 많다. 그것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시면 되지 나머지 것들은 쉽다 어렵다? 매우 쉽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조사론 강의 시간에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앞에서 배우셨던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양적 연구의 2가지 목적. 그게 뭐죠? 인과관계 규명과 일반화시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걔를 잘 좀 기억해 두시면 되더라. 그리고 조사론은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단원별로 되어져 있는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똑같은 게 계속 나오네?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공부할 테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에만 충실해 주시면 되겠더라. 알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번째 조사론에 대한 기본 틀을 빨리 잡아봤어요. 됐나요? 됐죠? 예. 잠깐 쉬었다가 PD님 여기서 2번째 과목이 끝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째 과목 실천론에 관한 얘기는 지금부터 딱 5분만 쉬었다가 빨리 진행합니다.